안녕하세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마감 세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괜찮은 상품이지만 당일 판매라 팔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혹은 아침에 비해 물건의 품질이 떨어져서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과일이나 야채 중 못생긴 제품들만 따로 모아서 판매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가전제품 코너에서 진열되었던 상품이나 반품 등이 들어온 B급 제품들을 저렴하게 파는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품질 자체는 변함이 없는 보기에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물건을 살 때 상태는 양호하지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들을 사고는 하는데요. 막상 쓰거나 먹어보면 그 가치는 여전히 아주 높을 때가 많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알아주는 짠돌이다 보니 그런 세일 상품들을 더 많이 찾아다니고는 해요. 물론 저도 어떤 제품이 할인하나 어디에서 사야 저렴한가를 찾는 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격 같은 거 보지 않고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버리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또는 나도 저렴하게 할인하는 물건이나 중고 B급 상품이 아닌 돈을 더 주고 새 상품을 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돈이 많다면 말이죠. 저는 혼자서 자취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일부러 멤버십 할인이 되는 카페를 찾아서 약속을 잡고는 했어요. 마트 전단을 모아서 사려는 물건이 있으면 집 앞이 아니라도 멀리까지 가기도 했고요. 거리가 멀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또 돈이 드니까 조금 힘들어도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취업 준비할 때만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고, 물론 대학 졸업 전에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가면서 보냈어요. 절약하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기는 했는데, 대학교에 막 입학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인 가정이 되었거든요. 잠깐 예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제가 초등학생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어머니와 둘만 살았어요. 어머니는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치 같은 통조림을 만드는 곳이었죠. 그래서 가끔 공장에서 찌그러지거나 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는 했어요. 겉모양이 조금 이상할 뿐 맛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기에 어머니가 통조림을 가지고 오는 날을 오히려 기다리기도 했어요. 흰쌀밥에 참치 통조림과 마요네즈를 넣고 쓱쓱 비벼서 먹으면 그런 별미가 또 없거든요. 또 어떨 때는 꽁치캔을 가지고 와서 김치랑 같이 조림도 만들어 주시는데 매콤한 양념에 부드러운 생선살이 더해져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엄마, 식당 만들어도 되겠어. 진짜 너무 맛있어. 학교 급식도 엄마가 만들어준 것만큼 맛있으면 좋을 텐데. 아유, 맛있어?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다. 엄마 요리 솜씨가 식당할 정도는 아닌데.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는걸? 나는 엄마가 만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엄마가 만든 음식보다 맛있는 건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 아유, 그래, 고맙다.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거 앞으로도 많이 해줄게. 응, 너무 좋아, 엄마. 나도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식당 차려줄게. 어머, 진짜? 벌써 정말 고마운데? 그러면 그때까지 엄마가 요리 연습 더 많이 해야겠다. 공장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주 야간 교대로 일을 해야 했던 엄마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제 밥을 챙겨주려고 부족한 잠을 억지로 깨서 음식을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다크서클이 눈 밑 아래로 드리워서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밥 먹을 시간은 있어야 한다고 식사를 차려주실 때면
저는 일부러 더 들떠서 먹고는 했죠. 저를 생각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워서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정말 행복해서이기도 했어요. 아직 어린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기억하는 엄마와의 추억은 고작 망가진 통조림으로 밥을 해먹던 게 다였네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저 하나 키우겠다고 애쓰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실컷 효도해야지 하고 말이죠. 제가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가 공장 같은 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두고 맛있는 음식 잔뜩 먹고 예쁘고 멋있는 곳으로 여행 다니면서 살게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는 저도 집안일을 도왔어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빨래도 할 줄 알고 밥솥 사용하는 법도 알아서 반찬 같은 건 제가 만들지 못해도 밥은 스스로 지어서 먹고는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선물 대신 식사를 차려드리겠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할 줄 아는 게 밥밖에 없어서 마트에서 유부초밥 세트를 사와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인스턴트 미역국에 사내진미는커녕 밥만 한가득한 밥상이었지만 어머니는 활짝 핀 꽃처럼 웃으며 좋아했어요. 그 후로 제가 챙길 수 있는 어버이날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조금 더 맛있는 걸 해드릴 걸 후회가 들기도 해요. 도서관에서 요리책이라도 보고 조금 더 좋은 걸로 해드릴 걸.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불고기 등등 좋아하는 음식도 참 많았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그 공장에서 엄청나게 오래 일하셨어요. 워낙 성실하고 주변 분들이랑도 잘 지내서 공장에서도 어머니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비록 좋은 대학이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관리직에는 언젠가부터 어머니 또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오고는 했지만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우리 아들 키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했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어머니랑 마주칠 시간이 더 부족했어요. 저는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바빴고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내에서 전단 아르바이트처럼 소일거리를 몰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곧 제가 대학에 진학할 것을 대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며 추가 근무도 일부러 나서서 더 하고는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여전히 제 밥을 차려주셨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했지만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고 예전보다 피곤해 하시면서 집에 있을 때면 하루 종일 잠을 자고는 했어요. 전에는 그래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집안일을 잠깐씩 하거나 밀린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하고 쉬는 날이면 한바탕 대청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도 그냥 넘겼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겠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예전 같지 않으신 거겠지 하면서요. 수능이 끝나고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오늘은 그래도 수능날이라고 일부러 근무도 주간조로 바꾸고 집에 일찍 와서 저랑 같이 저녁을 먹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상과 달리 추가 근무가 생겼나 곧 연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집 전화가 불안하게 울리더라고요. 받았더니 어머니 공장의 관리인분이 지금 병원에 있다며 얼른 오라고 다급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고 공장에서 쓰러져서 옮겨졌다는 어머니는 이것저것 검사를 마친 이후였죠. 아들 왔어? 시험은 잘 봤어? 엄마, 뭐야?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럽더라고. 우리 아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해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걱정만 시켰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어머니는 제 걱정뿐이었어요. 공장 직원분은 다시 돌아가 봐야 해서 제가 온 걸 확인한 후 며칠 휴무를 줄 테니 조금 쉬다가 괜찮아지면 나오라고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어요. 저는 초조하게 엄마와 둘이 결과를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검사를 더 받아야 한다니 이때부터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건강해요. 며칠 잠이나 푹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퇴원시켜 주세요. 그게 지금 엑스레이랑 검사 결과들을 보면 전혀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더 자세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 엄마.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약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아보자. 망설이는 어머니에게 저는 검사를 받아보자고 계속 졸랐어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유방암입니다. 지금 폐까지 전이가 된 상태인데 항암을 시작해 볼 수는 있지만 결과에 대해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전이가 많이 되기도 했고 이 정도 상태에서는 완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선 암세포를 줄이는 게 우선이니 항암을 하면서 상태를 보고 수술도 고려해 봅시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수술을 바로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일 줄 알았다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나와서 다음 날부터 입원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힘든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제 수능 성적 발표도 대학 합격 소식도 어머니는 병원에서 들었어요. 항암은 점점 길어지고 중간에 약도 바꿔봤지만 별다른 차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해 4월,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의 남은 인생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효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몇 달을 병원에서 힘들게 치료만 받았어요. 그리고 마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둔 것처럼 어머니는 장례업체도 미리 알아봐두고 수의나 화장터도 다 알아봤더라고요. 게다가 보험비 때문에 병원비도 전부 수납할 수 있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부모님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면 빚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그런 걸 걱정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는지 어머니는 전부 꼼꼼하게 계획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앞으로 통장 하나도 남겨두었어요. 제 1년 정도 대학 등록금이 들어있었죠. 그 돈의 일부는 월세를 구하는 데 썼어요. 대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고 어머니 덕분에 당분간의 등록금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진짜 저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1인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이랄까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고 장학금이 아니면 목돈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도 더 이악물고 했어요. 다행히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는 학자금 대출도 없이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졸업만 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나름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라 졸업하면 취업은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목표했던 대기업에서는 이력서부터 탈락했고 생각해두었던 회사들은 1차 면접에서 줄줄이 낙방했거든요.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라고 어필하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조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와 학과 공부에 매달리느라 다른 일은 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 사이 아이들은 동아리나 대외 활동, 봉사나 인턴, 어학연수나 워킹 홀리데이, 교환학생 등등 감히 제가 넘볼 수 없는 스펙들을 쌓았더라고요. 이력서가 겨우 통과해서 면접에 가보면 저와는 달리 새로운 경험과 넓은 견문 혹은 특이한 이력을 자랑하는데 그 사이에서 저는 진주들 사이에 빛나지 않는 돌 같았어요. 이대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공무원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도 같이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다들 높아지는 취업의 문턱에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이 역시 경쟁이 만만치 않았어요.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취준생 기간은 길어지고 당장 저는 월세나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졸업한 지도 어느새 1년 반이 흘렀어요. 상반기에 준비했던 회사들은 전부 탈락의 쓴맛을 보고 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하반기에 올라올 공채 목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무료로 모의 면접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왔다가 생각보다 일정이 길어지는 바람에 아르바이트 시간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사장님에게 혹시 몰라 양해를 구해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각하는 것은 싫어서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공원을 가로질러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죠. 한참 일을 하다가 버스에서 너무 빨리 내리느라 교통카드 잔액을 체크하지 못한 게 생각났어요. 내일도 취업 강의를 들으러 가려면 교통카드 잔액이 있어야 하는데 싶어서 부족하면 바로 편의점에서 충전하려고 지갑을 찾았죠. 그런데 바지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옷 갈아입다가 떨어졌나 싶어서 급하게 창고로 가서 찾아봤는데 가방 속까지 다 뒤졌는데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체크카드도 들어있고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현금도 들어있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어머니랑 고등학교 때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소중한 지갑인데 바보같이 그걸 잃어버리다니. 어쩌면 이렇게 한심한 짓을 골라서 할까 싶어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창고를 정말 샅샅이 뒤지고 매장을 구석구석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싶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솔직히 눈물도 살짝 나려고 한 그때였어요. 저기요. 손님이 왔나 싶어서 급하게 눈가를 쓱쓱 닦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허름한 차림에 꼬질꼬질한 모습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서 있더라고요. 가끔 공원을 지날 때 벤치 한 구석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물건이 들어오는 날 박스가 많이 나오면 폐지를 가져가도 되겠냐고 종종 오시던 분이었어요. 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기 이거 학생 지갑 맞지? 맞아요. 이거 제 지갑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내가 훔친 게 아니야. 공원에 앉아 있는데 아까 학생이 막 달려가다가 떨어뜨리더라고. 금방 다시 와서 주우려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찾으러 오지 않는 거야. 그대로 거기 길에 놔두는 것도 불안하고 괜히 내가 가지고 있다가 오해받거나 길이 엇갈리면 돌려주지 못하니까 내가 차림새도 좀 이렇고 폐지 받으러 올 때 학생이 자주 일하던 모습을 봐서 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몰골이 영 그렇지만 돌려주는 게 맞다 싶어서 왔다네. 세상에. 저 방금 지갑 없어진 걸 알아서 엄청나게 찾고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꼼짝없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유, 감사는 무슨. 내가 몰골이 이렇다 보니까 가끔 도움을 주려고 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이 지갑 뒤에 어머니랑 찍은 사진이 있길래 소중한 물건일 것 같아서 나도 용기 내서 돌려주러 와봤어. 마침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구만. 아니에요, 어르신. 몰골이라뇨. 제가 너무 애타게 찾고 있던 지갑인데 이렇게 돌려주러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맞아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랑 거의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라 저한테 너무 소중한 물건이에요. 안에 다른 물건들은 잃어버려도 이 사진은 꼭 찾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 주신 어르신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뭔가 보답을 드리고 싶어서 빵이랑 우유를 결제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혹시 판매 시간이 5분 정도 지나서 빼둔 도시락이 있거든요. 폐기품이기는 한데 혹시 그걸 드리면 어떨까요? 어, 그건 이제 안 파는 건가? 네, 편의점은 음식 같은 거에 적힌 날짜나 시간에 딱 맞춰서 판매해야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나면 폐기로 전부 빼두거든요. 어차피 손님들에게 팔지 못하는 상품들이라. 그런 게 있다니 좋네. 어차피 판매하지 못할 거면 나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겠어. 청년도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버는데 괜히 나 때문에 쓰는 건 부담스러웠거든. 어르신은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이야기에 흔쾌히 도시락을 받아갔어요. 판매 기한이 지난 폐기 상품이기는 하지만 음식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저도 매일 끼니로 먹거든요. 그거라도 받아주겠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이었죠. 그 후 폐기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르신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래도 실내에서 일을 하지만 어르신은 역 앞에서 하루 종일 밖에 앉아 계시니 밥은 잘 드시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르신 말처럼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돈을 들여서 보답할 수는 없었지만 폐기 상품 정도는 가져다 드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이나 김밥 등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폐기가 나오면 어르신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매번 이런 거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고맙다며 받아주시는데 저는 팔지 못하는 상품을 챙겨드릴 뿐인데 고마워해 주시니 저도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종종 밥 종류의 폐기가 나올 때마다 어르신을 드렸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폐기 상품 여기 앞에 있는 노숙인 분들한테 가져다 드리니? 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밥 종류 나올 때만 가끔요. 아휴, 얼마 전에 다른 타임 알바 친구가 네가 폐기 제품을 여갑 어르신한테 챙겨드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몇 번 봤다면서. 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폐기된 상품은 사실 외부로 반출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한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그 문제로 여럿이 곤란해질 수 있어. 정말요? 아, 죄송해요, 사장님. 폐기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몰랐어요. 저는 폐기라서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제가 먹는 거나 어르신 드리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곤란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모르고 한 일인걸. 그리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 아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다. 대신 앞으로는 어르신 드리지 말고 폐기는 너 먹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렴. 폐기 상품이라 어차피 버릴 거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외부로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상품에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혹시나 먹고 질병이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진작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해야 했는데, 그동안 제가 멋대로 판단해서 폐기를 드렸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오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서 사장님이 자신이 낮에 일을 보고 저녁에 나올 테니 당분간만 오전에 근무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급여도 저녁에 일할 때랑 동일하게 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죠. 다음날 아침,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어요. 역시 오전 시간에는 출근하려는 사람들로 역 주변이 바쁘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쓰렸어요. 나도 진작 취업에 성공했으면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역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보였어요. 계단 앞에 쪼그려 앉아서 떡을 펼쳐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늦은 저녁 출근이라 몰랐던 낯선 아침 풍경을 바라보면서 편의점으로 출근을 했어요. 저녁쯤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지하철역 앞에 여전히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계셨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한데 괜찮으신지 걱정이 됐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남은 물건을 다 팔아야 가시려고 하는지 떡 몇 개를 가운데에 모아두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떡 하나 주세요. 에? 그려, 1,000원이요. 1,000원이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맛은 기가 막힌데 모양이 영. 이게 떡이 바로 나와서 뜨끈할 때 잘못하면 이렇게 찌그러지기 쉽거든.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야 하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가끔 성격이 급해서 막 해버릴 때가 있어. 이렇게 모양 좀 망가졌다고 팔지는 못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내가 들고 나와서 파는 거요. 에이, 오히려 모양이 개성 있어서 저는 더 좋은데요. 덕분에 가격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더 좋네요. 감사해요, 할머니. 잘 먹을게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원뿐이라 한 팩만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뜯어서 먹어봤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할머니 말씀처럼 맛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완전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쫄깃쫄깃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팥은 또 너무 과하게 달지 않은 적당한 달콤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팥을 만드는 콩부터 신중하게 고른 것 같은 건강하면서 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떡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길에는 현금을 더 여유롭게 준비했어요. 역시나 지하철역 앞에 할머니가 앉아서 떡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도 퇴근하면서 떡을 사러 갔어요. 아이고, 또 왔구만. 맛있어서 또 온 거지? 거봐. 그게 모양새는 좀 그래도 맛은 확실해. 할머니,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떡은 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이고, 그렇지? 나도 내가 만든 떡보다 맛있는 건 지금까지 못 먹어봤다니까. 저 오늘은 2개 주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마침 딱 2개 남았네. 에휴,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기분이다. 그냥 한 개값만 내고 가져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가 아침부터 힘들게 팔고 계신 건데. 됐어,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1,000원만 내고 이거 2개 가져가. 얼른.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할머니. 할머니가 떡이라고 한 개값만 받으신 덕분에 저는 돈을 아껴서 2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팩은 공원으로 가서 제 지갑을 찾아줬던 노숙인 어르신에게 드렸죠. 어르신, 제가 여기 앞에서 떡을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드리려고요. 이거 떨이라서 공짜로 받은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고마워. 이제 도시락도 못 드려서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기 앞에 할머니가 떡을 엄청 저렴하게 팔아서 제가 종종 사올게요. 아이고, 이 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안 그래도 되니까 학생 잘 챙겨 먹어. 아이, 그래도 이건 고마워. 응? 잘 먹을게. 그 다음 날도 저는 떡을 사러 갔어요. 할머니는 완전 단골이라며 너무 좋아하셨고, 제가 늘 마지막 손님이라며 한 개 값으로 두 개, 세 개 넉넉하게 챙겨주고는 하셨어요. 덕분에 떨이 한다고 좋아하시면서 넉넉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저도 제가 먹을 것 빼고는 공원으로 가서 어르신에게 떡을 챙겨드릴 수 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거의 매일같이 떡을 샀어요. 하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밖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가끔 뜨거운 유자차나 핫팩을 챙겨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는데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제 걱정은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는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그날도 아침에 할머니가 떡을 팔러 나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기록적인 한파가 온대요.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아유, 이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해서 괜찮아. 자, 네가 준 핫팩도 여기 있다. 그래도요. 그걸로 안 돼요. 오늘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했어요. 아유, 괜찮아. 그리고 이 녀석들은 어쩔 거요? 응? 요 예쁜 녀석들. 내가 아침부터 정성 들여서 만든 거 모양새 좀 나빠졌다고 가게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지금 다시 가져가면 쓰레기통 행위요. 안 돼. 이거 다 팔고 들어갈 거요. 그리고 난 괜찮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출근혀. 편의점 사람들 기다리겠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오늘 기록적인 한파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계속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새벽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라 벌써부터 추위가 심상치 않았어요. 몇 시간, 아니 10분이라도 여기 더 계시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죠. 그래서 지갑에 있던 게 2만 원이 전부라 꺼내서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할머니, 이 떡 제가 지금 다 살 테니까 들어가세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큰일 나요. 아유. 아니 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다 산다 그려. 그래도 저 이 정도 돈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아프거나 쓰러지는 거 보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은 집에 들어가시고 당분간은 떡 팔러 나오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푹 쉬세요. 아유, 거참. 내가 일단 오늘은 학생 성화에 들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 산다고 해도 안 팔 거야. 알겠어? 네네, 알겠어요. 자, 얼른 들어가세요. 그렇게 저는 떡 20팩을 들고 편의점으로 왔어요. 한 팩은 뜯어서 제가 먹고 사장님 것도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따가 퇴근하고 어르신에게도 가져다 드려야겠다 싶었죠. 퇴근 후 공원으로 갔는데 항상 계시던 자리에 어르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 나오셨나 했는데 공원 앞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오늘은 한파 때문에 쉼터에 가셨을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날씨 너무 덥거나 추우면 저기 쉼터에서 잘 곳을 마련해 주거든. 여름에도 며칠 거기 갔었으니까 아마 오늘도 거기 있을 거야. 가판대 사장님이 알려주신 쉼터로 갔어요. 강당 같은 곳으로 들어가니 마침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이 보이더라고요. 어르신, 아이고 학생,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공원에 갔었는데 오늘은 여기 계실 거라고 다른 분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떡을 여유롭게 샀는데 마침 다른 분들도 계셔서 나눠 드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아니, 무슨 떡을 이렇게 많이 샀어? 오늘 한파 때문에 난리인데 아침에 할머니가 또 떡을 팔러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장사하시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욕심부려서 다 샀어요. 얼른 집에 들어가시라고. 아이고, 아무튼 마음씨 좋은 건 못 말린다니까. 청년 먹을 건 챙겼어? 네, 제가 먹을 거랑 편의점 사장님도 드렸어요. 그래도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마침 여기 많은 분 계시니까 나눠 드세요. 고마워. 덕분에 오늘 여기서 인기 좀 있겠구만.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자,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학생도 얼른 집에 가. 다행히 어르신 외에 노숙인 분들이 더 계셨어요. 남은 떡은 집에 가서 냉동실에 넣어둘까 했는데 잘 됐죠. 한가득 떡을 챙겨드린 후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왠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역 앞에 할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우기시는 거 보면 춥다고 장사를 하러 안 오실 분은 아닌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늦잠이라도 주무셨나 싶었어요. 퇴근하고 지나가는데 여전히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서 하루 쉬시려나 했는데 다음날에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3일,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떡을 팔러 나오지 않으신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할머니에 대한 걱정을 잔뜩 하고 있는데 편의점으로 웬 양복을 입은 건장한 아저씨 두 분이 오셨어요. 학생이 혹시 맨날 여기 지하철역 앞에서 할머니한테 떡을 사가던 사람인가? 네? 아, 예, 그런데요. 우리랑 같이 갈 곳이 있는데 오늘 몇 시에 퇴근하나? 너무 황당했어요.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오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어디 갈 곳이 있다고 했죠. 저도 모르는 빚쟁이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고 형, 그렇게 무섭게 말하면 어떡해. 미안해요. 우리는 할머니 아들들이에요. 어머니가 여기서 맨날 떡을 사가던 청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에 막 유자차랑 핫팩 가져다 주면서 여기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말했다면서요. 한동안 청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엄청 착하고 선하고 성실한 친구라면서요.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이 청년이 보고 싶다고 꼭 좀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으면 오늘 퇴근하고 같이 병원에 좀 가줬으면 해요. 할머니가 병원에요? 많이 아프신가요? 아유,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 추위에 밖에서 떡을 팔겠다고 무리를 좀 하셔서 그냥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프다기보다 지금 병원에서 요양 중이에요. 상황 설명을 듣고 저는 퇴근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맞춰서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고 끝날 때쯤 보니까 엄청 비싼 고급 외제차가 편의점 앞에 멈추더라고요. 거기에는 아까 봤었던 아들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차를 얻어 타고 같이 병원으로 갔는데 그동안 병실은 꽤 드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VIP 병동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아이고 왔어? 아휴, 니들은 애 하나 데리러 가는데 무슨 양복을 그렇게 껴입고 갔냐? 추복도 아니고. 아 놀랍겠다. 둘 다 얼굴도 험악하게 생겨서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제까지도 시름시름 하시더니 학생 보니까 좋기는 하는가 봐요. 기운이 넘치시네. 에휴, 아휴, 넌 시끄럽고 조용히 해. 아휴, 이 빈손으로 어찌 뭘 또 음료수를 사왔냐. 편의점 월급 얼마 안 될 텐데. 아이, 괜찮아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나저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여봐라 여봐. 삐까번쩍한 침대에 누워서 맛있는 밥 먹으니까 기운이 펄펄해. 며칠 뒤에 태어날 건디 혹시 그동안 나 안 보인다고 찾을까 봐 너를 좀 데리고 오라고 했다. 나 안 아프니까 걱정 말어. 아이, 그나저나 너 맨날 나한테 떡 싸가던 거 말이다. 그거 혹시 공원에 있는 노숙자 갖다 주냐?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이 몇 달 전에 제 지갑을 찾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신으로 요기할 것 좀 챙겨드리고 있어요. 제가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좋은 건 못 해드리고 어르신도 부담스럽다고 잘 안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떡은 제가 떠리로 샀다니까 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시고요. 그 양반 이제 공원에 없으니까 찾아가지 말아라. 네?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기는 하지. 그 양반 취직했어. 네? 취, 취직이요? 그래. 내가 우리 공장에 취직시켜 주었다. 고, 공장이요? 할머니 대체 정체가 아유, 녀석도 참. 이 병실만 봐도 모르겠냐? 내가 우리나라에서 꽤 잘 나가는 떡집을 하고 있거든. 공장도 운영하고 전국에 납품하는 곳도 많고 백화점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해외에서도 팔고 있어. 이 할머니가 맨날 지하철역 앞에 쪼그리고 떡 팔아서 볼품없어 보여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든 사람이다 이거요. 뭐 나는 떡만 만들 줄 알지. 회사 차려서 잘 운영한 건 우리 두 아들들 덕분이기는 해. 할머니의 갑작스런 이야기들에 황당해서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어요. 젊은 녀석이 맨날 친절하고 상냥해서 내가 예쁘게 보고 있었지. 그런데 아무리 우리 떡이 맛있어도 사과도 너무 많이 사가는 거요. 거의 날마다 2개, 3개씩 사가는데 대체 저거를 다 먹나 어쩌나 싶었지. 그런데 그날은 아주 통 크게 아침부터 갖고 나온 걸 다 사가길래 내가 저걸 다 어디로 가져가나 싶어서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쫓아가 봤다. 그랬더니 쉼터에 가서 노숙하던 할아버지한테 주길래 무슨 사연인가 싶어서 내가 다음날 직접 거기 가서 물어봤어. 어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이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떡을 가져다 주게 되었느냐고. 들어보니까 지갑 찾아준 이후로 그렇게 먹을 거를 계속 챙겨줬다고 하더구나. 진짜 보기 드문 선한 학생이라고 엄청나게 칭찬하셨어.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이 공원에서 하루 종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쓰여서. 에휴, 이래서 착한 녀석들은 자기가 착한 것도 모른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만난 김에 그 양반한테도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지. 알고 보니까 그 양반 거의 40년을 넘게 사탕 만들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거기 사장놈이 마지막쯤에 1년 넘게 월급도 미루고 안 주고 쥐똥만큼 주다가 갑자기 공장 문 닫고 사라져버렸다네.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마누라랑 애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가족들 볼 낯이 없어서 그 돈 다시 받을 때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집을 나왔더라고. 그 공원 근처가 사장이 살던 동네라서 거기 근처를 다니면서 찾아다닌 거였어. 근데 뭐 내가 좀 알아보니까 진작에 공장 팔고
자기는 돈 챙겨서 해외로 도망갔더라고. 빚쟁이들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도 이미 해외로 도망가 버려서 못 찾아. 그래서 내가 못 받은 월급을 다시 찾아줄 수는 없고,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 취업도 어렵다길래 대신 우리 공장에 일자리를 줬다. 그리고 돈 좀 주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 그 돈 몇 푼보다 애랑 마누라는 본인 돌아오는 걸 더 기다릴 거라고. 우와,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그치?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왕 멋진 김에 더 멋들어져 보려고. 우와, 어떻게요? 그 양반이 그러는데, 너 그 취업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면서? 명문대 나왔는 뒤 이 스펙 때문에 대기업에서 줄줄이 떨어져서 거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거라고 들었다. 나는 애들 일 시킬 때 그런 거 안 본다. 이 떡이라는 게 엄청나게 세심한 물건이야.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거나 딴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모양새에 티가 난단 말이지.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실수해서 그런 모양새의 하자품을 만든다 이 말이야. 음식 귀한 줄도 모르고 모양 빠졌다고 가져다 버리려는 거 내가 아까워서 맨날 아침마다 챙겨다 팔았거든. 아무튼 그래서 너처럼 마음씨 곱고 착한 녀석들이 딱 떡을 잘 만들어. 보니까 이 곱고 선한 마음이 떡에 나타나거든.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내가 우리 직영점에서 만드는 걸 좀 알려줄까 싶은데 어떠냐? 월급은 네가 생각했던 회사만큼 받을겨. 돈 걱정은 말고 떡을 만들어도 될지 아니면 계속 취업 준비할지 딱 말이여. 나는 네가 취업 준비한다고 해도 뭐 공부하는 학원비 다 지원해 줄라니까. 네? 할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너 옛날 동화책도 못 봤냐? 착하게 살면 원래 복 받는 거요. 콩지야 팥쥐 흥부도 뭐냐 금도끼 은도끼 하는 녀석도 그렇고 사람이 못된 마음 안 먹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 돌보면서 살아왔으면 그만큼 보답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 같은 애가 성공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거지. 마음 못돼 먹은 애들이 이렇게 도와줘도 나중에 베풀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기 위해서 투자 받는 거라고 생각해라.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 동네까지 가서 못난 떡 팔았던 건 옛날 생각이 나서였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갔다가 팔려가듯이 부잣집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친딸처럼 키워주면서 나한테 글자도 알려주고 떡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게 해줬거든. 내가 귀한 분들을 만났던 곳이라 거기서 나도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닌 것도 있어. 그리고 너를 딱 보니까 내가 네 기인이구나 알겠더라.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저 대학 내내 장학금 탈 만큼 성실하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지각이나 결근해 본 적 없어요. 또 일도 엄청나게 빨리 배우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힘도 세고 손도 야무져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그렇게 길었던 아르바이트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할머니는 건강하게 퇴원하셨고 지금은 매일 본점에서 만나면서 떡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공원에서 노숙했던 어르신은 옆에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런지 인물이 훤해지셨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인사도 주고받고 가끔 회식 자리도 함께하고 있어요. 떡 만드는 일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데다 생각보다 체력도 엄청 많이 소모되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든 줄도 모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예쁘고 맛있는 떡도 만들고, 언젠가는 저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재가 있다면 이번엔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